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저는 뭐 중국 이런 글자보다는 사실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 아시죠? 이거 네. 모르신다고 할 수가 없으실 연배들이신데 잘 알죠. 아시죠? 임주리. 아주 잘하시네요. 내일이면 이즈리 또 이즈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중국이 과연 살아날까?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약간 다른 노래 그 좀 활발한 그런 노래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작가님 연배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경기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시장에 국내 경제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분기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손수호 교수님 네. 어떻게 제조업 경기 4분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근거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돌아온다는 건 이제 중국 안에 공장들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지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생산 소비 투자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한 전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구이한 사태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 또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란 이런 이 전제들을 깔고 있고 또 하나 더하자면 중국 경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기 사이클이 4분기부터는 좀 반등 기미를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낙관적이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어떤 경제 지표들이 둔화세가 너무나 뚜렷하다라는 점이죠. 뭐 앞서 얘기했던 핵심 경제 지표, 수출, 투자, 뭐 소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둔화세가 뚜렷하고 시장 기대치, 예상치보다 다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제조업 경기만 특정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뭐 7월 뭐 중국 공업 이익, 제조업 이익이라고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지표에 직결되는 지표라고 본다면 이게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업종을 보면 철강 산업이 가장 안 좋아요. 철강 산업이 안 좋다라는 거는 중국 내 모든 공정에 이제 철강이 마치 이제 그 베이스로 들어간다라는 걸 전제했었을 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네. 여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부동산이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따라서 두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이제 붕괴론까지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경기가 반등 사이클이 될 것이다. 너무 낙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심은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바닥이다. 뭐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뭐 경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뭐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나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좋아진다는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는 입장은 아까 이제 뭐 손석구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과 뭐 상당 부분은 겹치지만 네.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조업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조업 재고 사이클이 일단 굉장히 가득 찼다가 거의 소진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소진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세계 공장이 중국이라고 하고 뭐 인도로 바꾸자, 동남아로 바꾸자 말은 많지만 지금 당장 내일 내가 냉장고가 필요한데 그걸 갑자기 공장도 없던 동남아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고가 비기 시작하면 그 재고의 소비만으로 인해서도 중국의 제조업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갈 수 있다. 물론 예전만큼 올라온다.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네. 지금은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더 나빠질 수 있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고 사이클이 지금 다시 순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 순환하는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마도 일정 부분은 관련된 산업들, 특히 제조업 산업들 중에서 내구 소비재라든지 일부 소비재의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네 분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 우리 김대중 교수님 빼놓고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좀 밝은 기운으로 방송을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웃을 수는 없겠지만 좀 웃어보세요. 잘 웃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채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뭐 중국 경제를 깨부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저평가된 또 낙폭 과대된 종목들을 봐야 하나 업종들을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할 텐데 어떻게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평가된 종목 당연히 봐야 되고요. 네. 우리 앵커가 좀 전에 네.
낙관적일까 하반기 반등할까 라는 주제를 던지셨죠. 네네. 저는 낙관적이어야 되고요. 하반기 반드시 상승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그 근거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가 몇 가지 추론해서 네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고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철강 가격에 대한 심화된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선배들이 아침에 점심 무렵에 네. 김 과장 그 다른 회사 국제부에 전화해서 지금 일본 시장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봐. 네네. 산업 동향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알려줘. 네. 그러면 저희 회사에는 국제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 국제부에 전화해서 지금 일본 토픽스 지수 상황이 어떠하고 뭐 건설주가 움직인다.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입을 해서 오후장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종목을 세팅했습니다. 네. 그리고 IMF 이후에 나스닥 지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관계수가 높아지면서 나스닥 지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시장 진행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박스 피상이었죠. 우리 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과정 내에서 이유는 미국 시장과 연동되기도 하고 중국 시장과 연동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최근 오늘 어제 지난주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시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미뤄두고요. 네, 네. 7.35 이하까지 갔던 위안화가 어제 7.27, 장중 2.4까지 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 철강 가격 아까 좀 전에 김 고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철강 가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에 톤당 100불 정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14불 정도 하거든요. 네. 철강 가격이 먼저 움직임이 진행되고 나서 중국의 그 건설과 부동산 그리고 경기의 흐름이 상승 턴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의 경기나 중국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암울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저변에서는 조금씩 개선된 데이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앵커가 이제 얘기한 대로 지금 저평가된 중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철강주들 최근 철강. 움직임 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막 움직임의 시작점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 연동한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 장세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한 종목이 경기 민감 섹터로 큰 굵직한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섹터도 있지만 작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뭐 가장 종목군 가운데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업종들 참 많은데 하장환 고수님. 네. 다양한 섹터 중에서 하장환 고수님이 생각하는 중국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그런 업종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가장 큰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뭐 사실 노출이 되어 있는 뭐 산업들은 너무 많아서 그쵸. 뭐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내수 안에서의 좀 이슈 모멘텀이 큰 종목군들보다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면 네. 뭐 지금 마카오 쪽에서도 중국인 VIP 고객이 이제 이런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회복 속도가 좀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카지노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좀 이제 우리나라 내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의 사고 확장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소비주 쪽으로.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지는 사실상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대한 운용 기간 자체를 굉장히 좀 롱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테마성이 짙고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런 운용 자금 자체를 거기에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슈나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때 짧게 관심은 갖고 준비를 하되 그걸 뭐 미리 접근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 네. 화장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네. 업종인데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다시 좋아지고 네. 있나요? 이제 최근 소식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체 관광객이 이제 한국에 그 입국에들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도 예전에 이제 그 반한 감정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하나 그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은
일본 정부가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왕홍들의 이제 그 판매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판매량이 좌우가 되는데 왕홍들이 지금 일본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소식도 있어요. 그래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정도예요? 반사 이익인 거죠.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뭐 이런 뭐 재미난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저는 한국도 싫어하지 않았나요? 그 화장품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전 좀 반대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가는 대상 국가가 그 나라의 수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쇼핑을 합니다. 네. 주로. 그런데 두 번째 여행을 해당 국가에 동일하게 갈 때에는 네. 쇼핑보다는 휴양이거든요. 좀 쉬러 간다. 네, 전 그리고 쇼핑을 하긴 합니다만. 중국의 관광객들이 최근에 네.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금 1 위안에 한 18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관광이 가장 많았던 2016, 17, 18 요때 위안화 1위안당 160원, 17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과 환율이 조금 다르군요. 판단해서 그렇게 변하는 매력적인 상황들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일본 우리가 많이 가죠. 지금 900원이죠. 네. 이전에 100, 1200원, 1100원이었습니다. 네네. 갈만하죠. 그렇죠. 환율의 변동 상황과 연계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화장품 수요라든가 네. 쇼핑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자리다. 그 투자 팁 하나만 저도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그 로레알 같은 종목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화해서 중국에 파는 그런 업체들과 주가의 맥락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이 신저가를 파고 내려갈 때 네. 미국에서 이제 그 로레알 같은 그런 고급 화장품 파는 것들은 조금 뭐 이제 갈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에스티로더 같은 것들이 신저가를 파면서 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같이 되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일본의 시세이도나 이런 것들은 더 안 좋아지겠지만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소비와 연관돼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은 또 맥락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 강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국 경계에 따른 시장의 영향, 물론 굵직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중국 경기 민감주 섹터, 뭐 혈강주, 화학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바로미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한,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분의 의견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할 텐데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서로 제가 없어도 네 분이서 그냥 대화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꽁으로 앉아 있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일단 근데 이게 결론을 딱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 화장품주를 그럼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도 화장품 쪽 좀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중국 쪽에서의 회복이 나오는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 단연 이제 색조 ODM 쪽, 네. OEM 쪽으로 좀 치중해서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발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뭐 북미 지역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장품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고 했을 때 뭐 이 색조 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ODM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대거 막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투자자들은 그쪽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그런 유의미한 반등들이 만약에 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하게 화장품 쪽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데 이제 기조 자체는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색조 쪽 ODM이나 OEM처럼 최근에 이제 기업별로 이런 브랜드를 콜라보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성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시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중국 쪽이 좋아져서는 뭐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